자, 볼게요. 우리 나중에 찍어줄게. 쌤, 이거 너희가 마지막 수업이라서 영상 없으면 날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 일제 들어갑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주제 39 일제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교과서는 166페이지 다 폈죠? 네. 자, 우리 이때부터 우리 식민지라고 불리는 그러한 암울한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 맞죠? 네. 근데 암울한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여기에서 교훈점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 맞지?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죠? 자, 우리 주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제의 무단 통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제가 무슨 말일까요? 일본의 일본 제국주의. 우리 일본 제국, 다른 말로 우리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봐야 됩니다. 우리 제국주의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네. 제국주의가 뭡니까? 다른 나라 자, 하나하나씩 깨보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네. 왜 침략했습니까? 하니까 우리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등우등. 이게 사회의 진화론적인 논의죠. 이거는 사람들이 침략을 정당하기 위해서 우등한 국가들이 이야기한 거죠. 합리화한 거죠. 맞지? 이거 말고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네 물건을 팔라고 이야기가 나왔지. 물건을 팔려고. 근데 물건을 판다는 거는 자기 나라에서 팔면 안 돼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지? 안 팔리는 이유. 뭐 경쟁 상대가 많거나 더 이상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들었거나. 그런데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면 안 돼요? 꼭 팔아야 됩니까? 왜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물건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공장에서 만들죠. 공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면 그 공장은 어떻게 돼요? 그럼 국가적으로 손실입니까? 아닙니까? 손실이죠. 맞죠?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팔고 남는 게 많아야 되죠. 그러면은 어떠한 요소들이 값이 싸야 됩니까? 물건을 많이 이윤을 남기려면 저렴한 노동력, 또 저렴한 재료,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원료 생산지이자 값싼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곳이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건도 판매할 수 있는 곳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제국주의라는 건 비단 일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 모습 속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 이야기는 지난 1학기 때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이후 때부터 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제국주의. 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식민지가 됐습니까? 1910년. 우리 1910년, 우리 좀 있으면 이 날이 나타납니다. 8월 29일.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러면 일본도 드디어 제국주의에 발을 들인 거죠. 엄연히 따지면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의 최초의 식민지는 아닙니다. 일본의 최초의 식민지는 어디였을까요? 일본의 시초. 약간 그 중국. 우리 펑리수로 유명한 곳. 네? 대만. 대만이 가장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두 번째로 우리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이 제국주의의 모습을 막 띱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시기 보면 너도 나도 막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라와 나라 간의 대립이 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국주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번 크게 충돌하죠. 맞아요? 서로의 이익이
절충되지 못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충돌합니다. 우리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 연도가 1914년부터 해서 1918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 보면 사실 뭐 1차 대전에 발생된 배경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이 식민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본주의와 관련된 문제들. 자본주의 문제가 쌤이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공급이 많다고 했어요? 수요가 많다고 했어요? 공급이 많죠. 공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과다하게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러한 식민지 행보가 나타나는 거고 그 결과 여러 나라 간의 식민지를 가지고 충돌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 그것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때 일본은 승리했던 국가였습니까? 패배했던 국가였습니까? 일본은요. 우리 일본은 승전국이죠. 맞죠? 일본은 이 당시에 승전국의 편이 섭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잃었을까요? 승전국인데. 전쟁에 이긴 국가인데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전국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들을 뱉어내야 됐죠. 그러면 그 뱉어낸 식민지들을 누가 가져갈까요? 승전국들이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뭐가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까? 또다시 충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우리 1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큰 희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죠. 근데 이러한 전쟁 속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 인정받고 뛰어난 세상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을 해요. 어떻게든 세계 전쟁만은 좀 피해보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패전국의 식민지들을 승전국이 가져가게 되면 또 다른 충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피해보자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이때 우리 학습지 1번에 들어갈 내용이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죠. 모든 민족들을 스스로 목숨 끊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겠죠? 그 민족은 스스로 자자입니다. 민족은 그 나라의 운명을, 자기 나라의 운명을 민족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는 권리?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야, 식민지들을 너희가 가져갈 게 아니라 식민지들한테 물어보자. 너 독립할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래? 아니면 기존 나라에 있을래?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죠. 그죠? 근데 대다수의 나라는 무엇을 택했을까요? 독립을 당연히 택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쌤이 요 이야기는 뭘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패전국 식민지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에 못 이겨서 우리 민족도 스스로 자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도 1919년 무엇을 거국적으로 개최합니까? 3.1운동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 자결주의를 바탕으로 1919년 3.1 운동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요게 오늘 배울 10년대 일제 무당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세계 1차 대전이라는 아픔과 그 여파로 민족 자결주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 이것은 어디와 어디끼리 어느 나라 간의 충돌이다. 제국주의 국가 간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인해 나타난 충돌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 당시 요 당시에 한반도의 상황을 배우는 게 우리 10년대의 일본의 통치 방식입니다. 10년대의 통치 방식. 자, 우리 주제에도 나와 있듯이 이때는 일본이 어떠한 통치 방식을 택했답니까? 무단 통치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우리 무단이란 말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결석할 때 무단 결석은 어떨 때 무단 결석입니까? 내 마음대로 맞지? 학교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쁘고 하면은 무단 결석이라고 하죠.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우리 무단 통치라고 하면은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10년대의 시기를 무단 통치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제일 높은 기구. 우리 그 기구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2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뭐라고 불리죠? 조선 총독부를 만들죠. 조선 총독부. 쌤 빈칸에 들어갈 거는 이거 파란색으로 쓸게요. 알겠지? 초록색으로. 자, 조선 총독부를 만듭니다.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를 위한 부서입니까? 일본 누구? 총리. 일본의 총독을 위한 부서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임금이었다면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총독입니다. 당연히 일본인이고요. 자, 그리고 일본인은요, 이 총독의 자리를 어떤 출신들로만 임명하냐면 우리 군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죠. 사령관 같은 군인 대장 출신의 사람들로만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자, 우리 군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패배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되죠. 승리하려면 모든 지휘관의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는 우리 상급자한테 절대적으로 뭐합니까? 복종하고 충성하죠. 맞죠? 이러한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사회 분위기가 통제적이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통제적이겠죠. 우리가 군대 가기 싫은 이유는 너무 통제적이라서 가기 싫은 거잖아, 남자들. 맞죠? 근데 가고 싶을 때 군대 가면 좋은데 갇혀가지고 2년 가까이 생활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잖아.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통제되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거를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총독은 우리 정치라든지 군사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정치, 군사, 사법, 뭐 행정, 우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왕과 같죠, 맞죠? 그래서 총독의 지위는 왕과 같은 지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조선 총독부입니다. 자, 그리고 쌤이 아까 계속 막 통제 이야기했죠. 통제. 통제를 쉽게 하려면 경찰들도 어떤 경찰들을 썼던 겁니까? 군인 경찰을 썼던 거죠. 우리 혹시 넷플릭스에 DP 봤습니까? 네. DP가 군사 경찰이죠, 맞죠? 그 군인들을 경찰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들어갈 내용이죠. 아니, 세 번째가 아니고, 이건 아니네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를 하냐면 경찰들을 군인들로 경찰을 채웁니다. 우리 그거를 헌병 경찰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아니고 군인이죠. 네. 우리 실제로 군대에도 경찰이 있어요. 우리 그 경찰을 헌병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우리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상급자가 야, 너 임마 병사들 데리고 저기 가서 애들을 막아 이랬는데 너가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권총 꺼내죠. 지휘관들이 권총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살하거나 이제 바로 처분하기 위해서잖아. 근거리에서. 그죠? 그래서 군인들 말 안 들으면 바로 직결 처분입니다. 이 경찰들도 그러한 권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69페이지에 보면 자료 1번에
범죄 직결례라는 게 나옵니까? 범죄 직결례. 그래서 이 헌병경찰이 뭔가 범죄적인 환경을 목격하면 헌병경찰이 직결 처분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직결 처분 돼 안 돼? 안 되죠. 바로 무조건 재판 받아야 되잖아. 맞죠? 근데 그러한 절차 없이 범죄를 보면 직결 처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거죠.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 167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림 모습입니다. 조선 태영령이 있습니다. 자, 태영. 우리 말 그대로 볼기짝 때리는 거죠. 볼기짝. 그런데 어디에서만 허용됩니까? 조선에서 조선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태영. 엉덩이 벗겨가지고 묶어놓고 볼기짝 때리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장난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한 대 맞으면 엉덩이 살이 다 터지죠. 보통 1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태형을 맞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 모습들 엄청 공포스럽겠지 맞지? 이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조선인들에게. 너희 잘못하면 태형 맞아. 그래서 이 태형령 또한 이러한 통제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선인에게 무슨 감을 심어주려고 공포감, 위화감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행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쌤 참고로 올해부터는 시험 문제를 미리 냈어요. 그래서 수업만 잘 들으면 쌤 문제 좀 쉽다 했잖아. 수업만 잘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쌤이 뭐 별표를 치거나 이런 것들은 잘 보세요. 알겠죠? 자, 이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공포적인 분위기가 어디까지도 이어질까요? 사회 모습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 조선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허용했을까요? 막았을까요?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무슨 권을 제한하냐면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기본권들 중에서 우리 뭐 출판이 뭐죠? 출판? 책을 내는 거죠. 신문을 만들거나 맞죠? 언론, 우리 뭐 뉴스나 신문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집회는 뭡니까? 집회. 뭔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모여서 집회할 수 있죠. 우리의 표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허용했다, 허용하지 않았다? 허용하지 못했습니다. 허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우리 한국인이 만든 신문이 대표적으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폐간시켜 버립니다. 폐간. 자, 그 다음에 교육까지도 이 영향이 끼치는데요. 교육까지. 그래서 우리 네 번째에 쓸 내용이죠. 네 번째. 우리 뭐라고 나옵니까? 제 1차 조선 교육령이 있죠. 그죠? 자, 조선에게 해당되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조선에만 해당되는 교육. 자, 우리 이때 일본에서 우리를 식민지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기본적인 공장들이 몇 가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일반적인 낮은 교육을 시킬까요? 낮은 교육. 고등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언어는 어떠한 언어를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일본어도 가르쳐 줘야겠죠. 그래서 1차 교육령에서는요, 당연히 일본어를 보급해야 됩니다. 일본어를 보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쌤이 아까 전에 고등교육, 보통교육. 보통교육이 우리 초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받고 있는 건 무슨 교육입니까, 지금? 고등교육이죠. 그래서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잖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죠? 발명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죠. 우리 초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교육만? 보통 교육만 매진합니다. 빨리빨리 가르쳐서 빨리빨리
일하러 보내야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몇 년이에요? 6년 또 얘들 보기 길어요. 몇 년 정도 하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만 시키고 8살짜리를 써먹을 수 있어요? 8살짜리? 4년 정도.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면은 써먹을 수 있겠다. 말귀도 좀 알아먹고. 그래서 몇 년만 시킵니까? 6년이 아니라 4년만 교육시켜요. 4년만. 그 다음에 인문계 보내야 돼? 실업계 보내야 돼? 당연히. 무슨 교육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실업교육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을 우리 조선인들을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어리석은 사람, 우미나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우자를 다른 말로 뭐 소처럼 만드는 교육이라고도 하죠. 소는 뭐 하는 동물입니까? 일하는 동물이죠. 그러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게 우리 1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차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시기가 지나면서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하나의 숨은 뜻을 알 수 있죠. 교육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정치에 영향을 받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맞지?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또 바뀌었죠? 알고 있어요? 2025년 되면은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여러분들이 3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온 애들은 교육과정이 또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2 교육과정이잖아. 쌤은 몇 년 교육과정이었을까? 1900. 뭐 1900이야.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또 숨은 뜻으로 교육이 정치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여기에서 가장 등장하는 첫 번째가 우리 색깔로 빈칸이죠, 맞지? 첫 번째가 뭐냐면 회사령입니다. 자,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어떠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자, 우리 168페이지 보면은 회사령 보입니까? 쌤은 회사령의 별표를 한번 칠 것 같아요. 회사령의 별표를 쳐두고요. 자, 제1조 보면은 회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조선 총독의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허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허가제. 그러면 총독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만드는 거죠. 왜 이런 정책을 했을까요? 왜 이런 정책, 일본 총독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막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회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일본의 경제를 더욱더 올리기 위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본을, 우리 회사라고 하면 우리 이때부터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의 길에 들어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의 성장을 막고 일본 자본의 성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회사령. 그 다음에 우리 온갖 물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당시에 뭐가 있어야 물자를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철도죠. 그래서 철도도 추가적으로 깝니다. 우리 168페이지 보면은 지도에 철도 보이죠? 철도가 마치 영어로 하면은 무슨 자 같습니까? X자 같죠? X자. 그래서 우리 이때 철도도 추가적으로 만드는데요. 철도. 우리 이때 철도를 약간 X자 철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X자 철도. 그래서 물자들을 좀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게 이런 철도들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철도가 사실 약간 좀 수탈의 상징입니다. 수탈의 상징. 우리가 지금 뭐 기차 이런 거 보면 와 기차 여행 막 이렇게 생각할 건데, 기차가 우리나라에 특히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다 수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요한 사업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사업이죠? 토지 조사 사업이 나오죠.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조선에 있는 땅, 토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왜 조사했을까요? 가장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왜 조사했을까요? 뺏으려고도 했고, 너희들 땅 뺏으려고 토지 조사 사업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뭐 하려고? 너희들 땅 정확히 한번 가려보고,
거기서 세금을 좀 잘 걷어서 우리 좀 부강하게 해보자라고 했겠지. 그래서 이게 목적은 사실 세금 확보입니다. 세금. 우리 투명한 세금을 좀 확보합시다. 그런데 이 토지조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 우리 168페이지에 아까 회사령 바로 밑에 토지조사령 있죠? 자,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명칭 및 소유지, 소재, 점점점점 되어 있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뭘까요? 소유지, 가장 문제. 소재, 주소, 정해진 기간. 아, 정해진 기간. 우리 지금처럼 소통이 잘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막 정해진 기간을 길게 했을까요? 짧게 했을까요? 짧게 합니다. 짧게.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한부 신고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한을 짧게 정해놓고 그때 신고해라는 거야. 만약에 신고를 못하면 땅을 뺏기는 거죠.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일반 농민들이 신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땅을 어떻게 되죠? 뺏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일본이 조선 내에 있는 굉장한 많은 땅들을 수탈해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 총독으로 갔겠죠. 총독부에. 근데 약간 총독부에서 이런 모습이 약간 좀 약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이 직접 이 땅을 관리하지 않고 따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우리 그 회사도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무슨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일본이 빼앗은 땅들을 이 회사에다가 위임하고요. 이 회사에서는 이 땅을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일본인들한테. 그래서 일본인들이 어디로 좀 많이 오라고? 한국으로 좀 오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일본인들에게 땅을 많이 불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때 쌤이 땅을 많이 빼앗겼다고 했잖아. 이때 땅 빼앗긴 사람들은 주로 땅이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요만큼밖에 없는 내 먹을 땅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은 돈 주고 돈 주고. 부자들은요, 통상 그 지역의 유지죠. 그 지역에 대한 정보망이 빠릅니다. 우리도 보면 부잣집은 누군지 알잖아. 그 마을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보도 빠르고요. 기본적으로 학식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정보도 빨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땅을 보통 지켜냅니다. 기한부에 신고해요. 근데 대부분들은 땅이 거의 없는,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땅을 빼앗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 결과 지주들은 그대로 땅을 유지합니다. 우리 빈칸 들어갈 거죠? 지주제. 빈칸 들어갈 거죠? 우리 조선의 지주제는 강화됩니다. 지주들은 땅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전락해버립니까? 자영농이 아니라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죠. 소작농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 있잖아. 이 소작농들이 보호해주는 뭔가 오래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관습. 소작인들이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지었어요. 근데 이 땅이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지었던 거야. 그러면 이 땅에 대한 경작권을 인정해 줬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만 지으려고 하면 서로 좀 배려하고 했단 말이야. 우리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작농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경작권이라고 하는 권리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 일본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 줬을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주의 권력이 좀 더 세질까요? 세지겠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가 있죠. 야, 너 이번 달에는 너가 농사 지은 거에 80% 내놔. 싫어요 하잖아요. 그럼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해서 농사 지으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 어디와 좀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일까요? 일본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우리 그래서 이거를 식민지적 지주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히는 이러한 현상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좀 빠르게 해서 주제 39는 한번 정리해 봤고요.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쌤이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지? 자, 167쪽에 조선 청독부 건물 보입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조선 청독부는 본래 어디에 있었대요? 남산. 여러분 남산 가봤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가봤지, 맞지? 원래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 우리 통감부라는 곳에 있었어요. 통감부 혹시 기억나요? 통감부. 우리 이토 히로부미가 첫 번째 통감이었고, 이 통감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1905년 무슨 조약 이후로? 을사 늑약 이후에 외교권이 빼앗겼잖아. 외교권을 담당하는 기구로 통감부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대 되면서 이 통감부가 뭘로 바뀐 거야? 조선 총독부로 바뀐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총독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완성되냐면 1926년에 드디어 완성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 앞에. 지금은 없습니다. 다 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만들고 26년에 이쪽으로 이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에 만들어졌다고? 남산에 있는 통감부 위치에 그대로 썼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뭐 간단하죠?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른쪽에 다시 확인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볼 수 있겠지? 수고했습니다. 수행평가는 어떻게 해요? 수행평가 우리 다음 주부터 합니다. 다음 주부터.